스파타 원리 이해 감상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왠지 다른 읽기도 아니고 감상적 읽기니까 문학 작품 나올 것 같은데, 혹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나올 것 같은데, 문학 작품만 있으면 급서 지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상적 읽기라는 건 정의적 능력을 발휘해서 글에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을 감상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감상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외워놓는 거지. 씁쓸하죠. 감상적 읽기의 필요성. 시나 소설을 읽으면서 나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좋아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자아를 성장시킵니다. 심적인 응어리가 자연스럽게 정화돼. 나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구나. 나도 힘을 내봐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겠고, 저는 뭐 가슴이 뭐라 그러지? 정서가 메말라서 그런가? 그거는 네 사정이고 너랑 나랑은 다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감수성이 남아있다라고 믿어봅니다. 지식이나 생각, 가치나 규범, 깨달음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 글을 읽을 때 발휘되는 능력에는 정의적 능력이 있고 인지적 능력이라고 해놨는데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정의적 능력. 특정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공감하거나 아름다운 문장이나 표현에 감탄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내면화하는 것. 이게 정의적인 능력. 저스티스 이거는 아니에요. 밑에 인지적 능력. 알아요. 인식합니다. 알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문학작품 글을 읽으면서 알겠어요는 뭐예요?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의 줄거리, 주제 등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 인지적 능력 됐고, 물론 이러한 정의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같이 쓰는 거지.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미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는 것, 좋은 글의 요건, 정서를 고양, 무슨 뜻이에요? 높이 올리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공감과 정서를 깨달음해 주는 것.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공감, 깨달음을 줍니다. 공감과 감동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는 좋았어. 이 책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 나도 감동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지까짓 게 무슨 개뿔. 이런 태도 말고. 밑에 소설을 읽을 때, 설명문 읽을 때, 논설문 읽을 때 이렇게 해놨는데요. 글을 읽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앞에 무슨 말이 빠져 있어요?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를 거니까 소설 읽을 때, 설명문 읽을 때, 논설문 읽을 때 각각 태도가 달라야 할 것이다. 소설을 읽을 때에는 주인공,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 및 표현을 찾는다. 맞아. 나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랬을 거야. 라는 것들. 소설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표현에 공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상황 및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이나 풍부함으로 인해 감명받을 수 있고, 논설문 읽을 때는 대박, 우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책 읽어보니까 내 생각이 변하는 것 같아. 라는 것처럼 논리적인 전개와 명쾌한 주장, 반박에 감동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읽기가 일단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공정한지 정확한지 타당한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밑에 감상적 읽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자기 나름의 생각을 흘려보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내면화해야 됩니다. 그냥 책 읽고 나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독서 감상문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감상의 내면 비교와 내면화. 여기는 딱히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2번. 감상의 비교. 글에 대한 감상을 더욱 깊고 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책 읽기 싫잖아요. 싫다라고 하면 안 돼. 책 읽기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들 읽은 거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놓으면 감동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미지. 독자들끼리 감상을 서로 공유, 소통함으로써 글에 대한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감상적 읽기를 더욱 깊이 가다듬을 수 있다. 감상의 비교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독자들과 대화하세요. 뭐 이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렵진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 4개 푸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네, 다 못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 문제부터는 시간 좀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풀고서 빨리 풀고 좀 한숨 잘 수 있게. 옆에 확인해 봅시다. 정의적 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 정의적 능력 동그라미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요 부분에. 1번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동일시한다라는 얘기 있죠? 지우고. 깨달음에 대해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얘기 있죠? 2번 지우고. 아름다운 문장을 보고서 감탄하거나 감탄한다는 얘기도 있죠? 지우고. 그를 통해 깨달음을 내면화합니다. 어머, 깨달음을 내면화합니다. 대놓고 있지. 그럼 답은 5번이겠죠. 시에 드러난 화자와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건 정의적 능력이 아니라 옆에다가 써놔야 되겠네. 뭐라고? 인지적 능력. 안녕! 밑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감상적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적 능력 확인해 봅시다. 1번. 정의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일단 정의적 능력을 발휘해야 감상적 읽기가 확인되는 거니까. 그럼 정의적 능력 옆에다가 써놓고 뭐라고 써놓을까요? 선행되어야 한다. 얘네가 먼저다. 다음 2번. 마음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겠지. 3번. 그래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서 감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상적 읽기 괜찮죠? 4번. 글에 드러난 깨달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아, 나쁘지 않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밑줄. 그리고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씁시다. 뭐 하는 거다? 내면화하는 거다. 5번. 그를 통해 필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건 감상적 능력이 아니죠. 얘는 사실적 읽기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3번 문제 확인할게요. 그럼 5번은 네. 인지적 능력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잠시만요. 옆에다가 다시 써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중심 생각 파악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얘는 사실적 읽기, 감상적 읽기가 아니라. 요 정도. 됐을까요? 3번 보러 갈게요. 어떤 종류의 글입니까? 내용의 정확성이나 풍부함으로 인해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뭐예요? 고민할 필요 없지. 설명문. 이야,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있구나. 4번 볼게요. 설명하고 있는 단어 뜻 물어보고 있는 거죠? 글의 내용이나 독서 과정에서의 얻은 즐거움, 깨달음, 가치, 태도를 밑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합니다. 밑에 대놓고 답은 나와 있지만 내면화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고 결국에 저는 여기 이 어디가 있냐 104페이지에서 내면화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최근에 별 본 적 있어요? 그래? 이렇게. 북두칠성 본 적 있어? 실제로? 엄청 크지 않냐? 진짜 북두칠성 보면 나 보기 전에는 그냥 하늘에 요 정도 이렇게 있을 줄 알았었거든. 근데 진짜 이만 하늘에 엄청 커. 이렇게 깜짝 놀랐어. 하라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는 별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를 읽고 깨달음과 감동을 적은 비평문입니다. 깨달음과 감동을 적었습니다. 비평문. 비평문에는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이 글에 대한 작품에 대한 감상도 있어야 되고 그 감상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작품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품 바깥에 있는 외부 요소에 의해서도 그 근거를 들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근거를 적절히 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부분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어떠한지, 타당한지,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근거가 타당한가, 적절한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딱히 타당한지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밑으로 내려와서 먼저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제시하고 혹시 이 시 알고 있어요? 네, 한 번쯤 이거요 하실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시에 대한 감상과 별과 나의 인연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별과 나의 인연에다가 네모. 이를 통해 필자는 소중한 우주적 인연이라는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제시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어머니를 기점으로 한 어조 변화를 중심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어머니에다가 네모, 그 다음 어머니를 기점으로 한 어조의 변화 밑줄. 아울러 별로 호명된, 별로 이름 붙여진 이들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섬세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작품의 내용은요. 글의 종류는 비평문, 감상하고 근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비평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별론데 아니에요. 그건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적절하게 대해서 감상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한다. 성격은 감상적이고요. 분석적이고요. 이 글의 필자는 두 편의 시를 소재인 별을 바탕으로 감상하면서 저녁에 드러난 나와 별의 만남이 지닌 별에는 밤의 어조의 변화 양상을 분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재는 별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고요. 모든 글에는 주제가 중요하지만 얘만큼은 딱히 주제를 외워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별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시가 일깨워주는 인연, 그리운 이의 소중함.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 두 시의 주제를 파악하시면 된다. 밑에 저녁에를 통해 별과 나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 소중한 우주적 만남의 깨달음을 전달해 줍니다. 별에는 밤을 통해 그리운 어머니를 중심으로 어조 변화를 나타내면서 이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냅니다. 앞에 나타났지만 다시 밑줄 소중한 우주적 만남의 깨달음. 다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어조 변화. 운문적 변화에서 산문적 어조로 바뀌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열거가 나타나고 뭐 그런 이야기 해줄 거예요. 특징, 별과 관련된 시를 먼저 소개한 후 감동이나 깨달은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밑줄. 다음, 시어와 식구의 의미와 기능, 시상 전개 방식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개 방식을 근거로 감동이나 깨달은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시어와 식구의 의미와 기능, 시상 전개 방식을 근거로 글쓴이의 감상이나 깨달은 바를 밝히고 있다. 공부하는 게 별거 없어요. 말이 엄청 길잖아. 필요 없는 말 다 날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놓는 것만 익히는 게 일단 시작이지. 밑에 구성은요. 어머, 처음 중간 끝 없이 드립다 중간 1, 중간 2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중간 1에서는 저녁에 대한 감상, 별과 나의 만남이 지닌 의미와 소중한 우주적 인연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미치겠네. 우주적 인연이라는 말 벌써 한 5번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 2에서는 별에는 밤에 대한 감상, 또 나오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어조 변화, 호명된 이들에 대한 그리움, 이들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슬픔을 제시하고 있다. 왜 만날 수 없을까? 일제시대였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간 1, 2에 대한 것들은 또 나왔었던 이야기 나오고 있죠. 105페이지 꼼꼼히 읽는데 이분들일 거예요. 시작!
맞죠? 시 좋아해요, 시? 현대시? 이렇게. 저 요즘 마음이 너무 휑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 월요일에 도서관에 가서 시집 하나 빌려와서 이렇게 베껴 쓰고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글씨는 왜 이렇게 그지 같을까? 자괴감이 들더라고. 난 동글동글 귀여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왼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가 있나 살펴보면 소단원 포인트, 시의 내용은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고요. 필자의 감상 방법 확인해야 되겠고, 필자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제재연구, 옆에 나와 있는 저녁에라는 시는 자유시래요. 무슨 뜻이에요?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다. 서정시는요,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관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아무런 특별한 액션 없이 바라본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할게요. 상징적이고요. 별과 나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우주적인 인연을 상징해 줍니다. 서정적 느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주제는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 아, 우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이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대꾸 있고요. 대꾸는 뭐예요? 문장 구조의 반복, 다른 말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죠. 어쨌든 반복이니까 리듬감 생깁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있대요. 뭐예요? 우리의 만남은 만나고 헤어지고 끝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만나고 만나면 다시 헤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만남과 이별에 대한 인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아, 우리 지금 이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별하겠지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는 전묘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김환기 씨하고 옆에 가시를 쓴 김광섭 씨 서로 친구예요. 저녁이라는 시를 보고 너무 감명받았어. 맞아. 나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로웠거든. 하지만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였지. 이러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 라는 느낌을 이렇게 전묘화로 그린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시 좀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비평문 읽으러 갈게요. 시 조금 확대해 봅시다. 시작해 볼게요. 저렇게 많은 중에서 하늘에 많은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어머, 별이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의인법. 근데 이제 의인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인법은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주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 방식을 통해 말 더럽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봅니다. 내가 있고요. 하늘의 별이 있고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뭐뭐 중에서 뭐가 누구를 어떻게 합니다. 문장 구조, 대꾸법. 대꾸법도 이제 정리합시다. 대꾸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말 뭐라고 쓸 거예요? 통사 구조의 반복. 조금 더 쉬운 말을 쓰면 문장 구조의 반복. 별과 나의 운명적인 만남이 운명적일 수밖에 없겠지. 하늘의 수많은 별,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법 쓰여 있고요. 대꾸법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요거까지 해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한 별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고요. 하강적 시선. 나는 그 별을 올려다봅니다. 상승적 시선. 아, 시선의 방향은 대칭적이구나. 혹은 수직적 관계에 있구나. 라는 말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에 붙는 말은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밤이 깊을수록 시간의 경과, 밤에서 새벽이 될수록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소멸.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소멸. 별과 나의 이별 역시 대꾸법 쓰여져 있고요. 대조법은 뭐예요? 서로 반대된다는 이야기지. 아, 뭐가 반대되는데요? 밝음과 어둠이 반대되고 있지. 별도 언젠간 사라진다고.
나도 언젠간 사라진다고 옆에다 쓸까요? 따라서 뭐라고? 별과 나의 공통점 뭐라고 하면 돼요? 언젠간 사라집니다. 유한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언젠간 죽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정다워요. 뭐예요? 별과 나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서로 정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이렇게 정다운 너와 나 하나는 인연은 소중해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물음표 하고 동그라미. 저하고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물음표하고 동그라미는 서리법이야. 서리법은 뭐예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언젠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는 소망. 다른 말로 재회를 소망한다. 언젠간 너 사라지겠지. 언젠간 내가 사라지겠지.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서 읽었었던 얘기 써야지 뭐. 이별은 끝이 아니에요.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젠간 돌고 도는 겁니다. 라는 건데. 됐을까? 인연이 끊어져도 언젠간 다시 만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연애하고 그랬을 때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세상 들떨어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사겨. 헤어져? 헤어지면 이유가 있어. 근데 다시 만난다고 그 이유가 고쳐지고 사라지나? 안 고쳐지지. 그렇다고요. 어디서 많이 보거나 들은 듯한 시, 그러나 의외로 시의 제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정도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제목은 뭐다? 저녁인. 그도 그럴 것이 이 시의 종결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시가 발표된 70년 미술대상전 1회 대상을 받은 수하 김한기 화백의 작품으로 80년대 뒤에 가수 유심초가 부른 대중가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정다운 노래 그렇게 못 부르죠? 노래 있어요. 아, 오글거려. 왜 이 시가 그림으로 노래로 옮겨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것일까? 일단 시 동그라미, 시가 그림이 됐습니다. 시가 또 뭐가 됐습니까? 노래가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학은 인접 영역과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인접 영역, 다른 말로 다른 예술 분야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거. 시를 노래로 만들 수가 있고, 노래를 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림을 시로 만들 수가 있고, 시를 소설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는 쉽다. 쉽다라는 말은 뭐예요? 시어가 쉬워요. 인지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누구나 경험했을 듯한 낯익고 정겨운 정경과 정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여전히 가슴 뛰고 경이롭고 순수하던 그때의 일들입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정겨운 이들이 그립습니다. 내가 진짜 어리고 20살 때, 10대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그 사람이 좋다라는 마음만으로 만나곤 했었었는데 그러한 순수함이 나에게도 아직 남아있을까? 이런 거겠지. 생각해보라. 별과 내가 서로 마주본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적 같다라는 건가? 마주본다라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마주본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 뭐라고 할까요?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 맺음. 우리 은하계에는 1000억 개, 우주에는 그러한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인 나와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적이라는 건 그냥 확률상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억겁의 시간과 억겁이면은 영원에 관련된 그 시간과 사실은 영원은 아니지. 우주의 역사가 1138억 년 정도 되니까. 어쩌면 이미 오래전 티끌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그 별과 지금 내가 이 순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되게 깨는 이야기지만 저 별은 이미 소멸하고 없어졌을 수도 있죠. 이렇게. 허나 그렇게 소중한 만남과 관계지만 그 또한 시간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녁별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낮 또한 그럴 운명입니다. 사라집니다. 세모.
이별은 순리를 따르는 운명적입니다. 혹은 이별이라고 해도 되고요.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은 언젠간 사라진다라고요? 앞에 써놨었던 유한성 한계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밑에 확인할게요. 여기서 시인은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별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다운 사이인 너와 나의 만남과 헤어짐은 또 어찌 될 것인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옆에 밑줄 별과 나의 인연을 인간의 인연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별과 나의 관계가 이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겠지. 얘네가 이러니까 쟤네도 저럴 거야. 왜? 얘하고 비슷했으니까. 그런 거 뭐라고 해요?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시절 친구와의 인연을 생각해보라. 그 만남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우주적 인연인가. 그렇죠. 우리들도 우주적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 몇 번이나 다시 만나게 될까 궁금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 되면은 지금 나하고 연결되는 친구 누구 있지? 그래서 나는 인스타 좋아해. 나 얼마 전에 중학교 친구 만났어. 이렇게 이름도 기억나는 친구를 만났어. 벌써 아들이 둘이더라고. 근데 그놈은 내가 팔로우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와가지고 하트는 찍어주고 있어요. 아무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지 벅차지 않은가 알면서 물어보면 서리법이죠. 물음표에다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그대의 기억 속에 지금껏 자리하고 있는 별만큼이나 많은 인연을 되새겨보듯 그립지 않은가? 네, 그리워요. 숱하게 사라진 묻별, 많은 별 같은 인연. 뭉치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내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회사 동료 이렇게 묶어서 치지 말고 개개인별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이 시인이 하듯 또박또박 따져보라. 소중한 인연을 하나하나씩 떠올려봐라. 이 인연들 가운데 하나씩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말이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할게요. 저녁에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림으로도 유명하고요. 노래도 있고요. 시가 쉽고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낯익고 정겨운 정조와 담고로 있기 때문에 말을 겁나 어렵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나 경험해 봤음직한에다가 밑줄.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해 보는 거죠. 이 시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다.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다. 밑에 이 시의 저녁의 감상, 별과 나의 만남과 이별, 별과 나의 만남은 기적 같은 거지. 하지만 우리는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만남은 이별을 바라는 겁니다. 요거 불교 용어로 따지면 요런 말 써줄 수 있어요. 회자정리. 만나는 자들은 마땅히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다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거자필반. 떠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대로 되돌아옵니다. 결국엔 만남과 이별은 연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필자의 깨달음 및 의도에 대해서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우주적인 인연입니다. 인연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따져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자고 걸어가고 할 때 나에게 스쳐 지나갔었던 것 같지만 소중한 인연은 누구 있었지? 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연 내용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패스. 옆에 4번만 해드릴게요. 가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일단은 내용이 쉬워요. 쉽다. 다음 제가 줄여 쓴 말 쓸게요. 보편적 정서를 다루고 있다.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다. 이 정도만 확인해 놓도록 할게요. 위에 나와 있는 1, 2, 3번 2분 드릴게요. 시작!
네, 같이 확인할게요.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기네. 1번.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요. 미술도 있고 대중 가요도 있고요. 인간은 언젠간 사라질 운명을 지닌 유한성을 지닌 존재다. 맞는 이야기고. 필자는 어린 시절의 추억 소중히 여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또박또박 되새겨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맺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는 속성이 있으면은 기억해둘 필요가 없겠지. 어린 시절의 친구와의 만남은 매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주적인 인연인 거니까. 그래서 1번에 틀린 건 4번. 밑에 2번 볼게요. 독서 동아리에서 가를 읽기 전에 나눈 대화입니다. 감상적 읽기에 따라서 찾은 사람은 일단 답은 3번. 감상적 읽기, 공감하는 거니까요. 공감하고 느끼고 정서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된 표현 방법, 주인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었는지 주제 파악하는 거, 시적 화자가 누군지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시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고요. 시상 전개 방식, 감상하려는데 뭐 이렇게 애들이 건조해. 나 뭔가 느낄지 준비할 거야. 이런 마음을 보시면 되겠죠. 3번. 가를 읽고 난 깨달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채 3번의 답 몇 번? 그렇죠. 너와 나는 우주적 인연처럼 소중한 겁니다. 우주적 인연이란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케이. 윤동주의 시 전문 다 나와 있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부분만 좀 인용되어 있죠. 왼쪽 잠깐 별에는 바 확인할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회상적입니다. 옛날 생각하고 있죠. 특히 옛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 어린 시절 친구 생각하고요. 그 다음 보다 더 중요한 어머니 생각하고 있지. 사색적 깊이 생각하고요. 성찰적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주제 아름답던 과거에 대한 상념,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 요 정도까지 해놓으면 더 할 말 없지. 밑에 나타나 있는 거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아이쿠야 말이 길다.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대꾸법.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운율을 형성하며 의미를 강조합니다. 반복, 열거, 상징, 감정이입 등 다양한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3번에다가 별표. 산문시 형태의 연을 중간에 삽입하여 운율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운율의 변화를 준다고요? 어떻게 해요? 호흡이, 시를 읽는 호흡이 빨라지기. 다음, 청자를 설정하여. 여기 이 시에서의 설정한 청자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떻게 하냐고? 대놓고 어머니 부르거든. 대화를 전개하듯 시상을 전개해 줍니다. 라는 것들. 됐을까? 네. 네. 운문이랑 운문이 이 운문이라는 건 운율이 느껴지는 거야. 반복 같은 것들, 미녀 같은 것들.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시에서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일단 근본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시에서 일단 운율 형성 요소라고 운율 형성 요소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만 찾으면 돼. 뭐? 반복.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시에서 반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행이나 연 자체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시어 반복할 수 있죠. 식구 반복할 수가 있지. 대꾸법처럼 문장 구조 반복할 수가 있어요. 음성상징어 사용하면 됩니다. 음성상징어에는 뭐 있어요? 의성어, 의태어 있죠. 그 다음에 수미상관도 반복이에요.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으니까. 괜찮을까? 이러한 애들. 그 다음에 끊어읽기의 단위. 음보를 반복할 수가 있고요. 음보, 끊어읽기의 단위. 그 다음에 글자 수를 반복할 수도 있죠. 한 줄에 몇 글자씩.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시는 한 줄에 5개씩, 7개씩 쓰고 있잖아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말을 반복해 주는 거야. 그거를 다른 말로 음위율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음을 넣어놓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강, 어쩌고 저쩌고 방, 어쩌고 저쩌고 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를 종결 어미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를 살펴봤더니 전부 다 각 행이 막 의문형으로 끝나. 감탄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음운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자음과 모음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영랑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처럼 리을 음을 반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반복이 되면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운문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다 쓰고 있나? 맨 마지막 뭐라고 글자 수, 음위율, 종결어미, 음운, 자음, 모음, 특정 자음, 모음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쓱 살펴보자고. 어디 이 부분 지울 거예요. 좀 이따가 여기 요 부분은 운문적이지. 그렇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여기가 산문적인 거지. 이렇게 산문 줄글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얘네들 운문, 산문. 그러면 또 위에다가 좀 확대해 놓고 다시 쓸게요. 옆에 일단 내용 먼저 볼게요. 회상을 통해 떠올린 존재를 하나씩 호명합니다. 열거, 반복.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운문적이다. 밑에 나 부분 어머니 줄줄줄줄 쓰고 있죠. 요거 지금 우리 교재에서 보니까 4줄인 거지 동주 오빠에게 이 종이의 길이가 허락됐었다라고 하면 한 줄로 계속 썼었을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은 산문적입니다. 옆에다가 요만큼 산문적이에요. 요렇게 써놓으면 끝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옆에 이렇게 쓱 그어놓고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라고? 어디가 있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되지. 운문적에서 산문적으로. 위로 올라갈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이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되는데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뭐예요? 이렇게 지상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추억, 저 별은 나의 사랑, 저 별은 나의 쓸쓸함, 저 별은 나의 동경, 저 별은 나의 시, 저 별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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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별 보면서 제일 내가 그리운 존재는 어머니였었지. 라면서 별 하나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기야 저 하늘에 별 좀 따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어머니,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옆에다가 위에다가 쓸까요? 호명. 그리고 어머니가 이 시의 청자다. 그래서 이 시를 대화체라고 하는군요. 라고. 학교 쌤은 이거 대화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자를 설정했다, 명령형 쓴다, 청유형 쓴다 그러면 상대가 대답하지 않아도 대화체라고 한다. 라고 올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서로 이야기 주고 받는 거 아니니까 대화체는 아니지 라고 하면은 그냥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어차피 수능 문제는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동주 오빠는 생각하죠. 뭐라고? 별이라는 건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옆에 잠깐 체크할게요. 그리운 존재를 호명합니다. 그리움의 정서를 열거, 정서를 심화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열거를 해도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열거법도 운율 형성 요소 중에 하나다. 윤동주야말로 별 하나를 또박또박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런데 잘 보아라. 별은 눈에 보이는 건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과 같은 추상적인 어휘를 연결하더니 시를 거쳐 어머니에 다다르면 어조가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네모. 어머니에 다다르면 어조가 바뀝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 동경과 시를 연결할 때에는 멋과 여유마저 느껴지는 듯 하더니 느린 호흡, 천천히 읽다가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 연거푸 어머니를 되뇌이며 뭔가 걸리거나 홀린 듯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하여 빠른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빠른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느린 호흡에서 빠른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지점에 아까 제가 끊어드렸죠? 말하자면은 그 처음에는 별 하나가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이름과 개념을 부여하다가 어쩌다가 연상의 과정이 시로 이어지고 시는 급기야 어머니를 호출해 줍니다. 그렇고 덜컥 어머니를 불러보니 느낌이 달라지고 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어머니처럼 강력한 실감을 주는 육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도 서리법도 쓰여 있네요. 그렇다. 별에 대한 연상이 추상에서 구체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하면서 여기도 역시 다시 빨간색으로 네모,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관념에서 육체로 이행하면서 시상이 전환하면서 시인은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의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위에다가 다시 체크하러 갑시다. 어떤 식으로 체크할 거냐면 다른 색깔로 구분을 할게요. 요렇게 끊어놓고 어디가 있어? 요렇게 끊어놓고 시를 만나기 이전에는 추상 시를 떠올리고 난 다음에 구체 시를 떠올리기 전에 관념에서 시를 떠올리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의 육체 이렇게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본문 나왔던 말 쓸까요? 운문적입니다. 밑에다가 느린 호흡 그리고 옆에 있죠. 산문적이다 라고 써놓은 거에서 빠른 호흡 어쩌면 약간은 좀 수다스러운 느낌?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호흡 계속 또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그리움에 물꼬가 터지자 그 다음부터의 연상은 차라리 폭포수에 가깝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열거. 이제 더는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이 기억 저편에 마치 저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관념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시상이 전환됩니다. 이젠 거꾸로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까까지는 시행 하나에 이름 하나 붙여주더니 어머니를 떠올린 이후로는 호흡이 빨라지고 시행이 길어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약간은 좀 수다스러운 어조. 토해내듯이 어머니에게 그리운 이름을 하나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소학교 때 친구부터 비둘기 노루를 거쳐 릴케이까지 이르기. 아! 윤동주가 나열한 존재의 공통점 뭐예요? 라고 하면은 밑줄. 여리고 순수하고 선한 존재, 잊고 있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존재. 시상세에던 수상자라도 된 듯 윤동주는 하나하나 호명해 줍니다. 그리운 사람이 많다라는 건 얼마나 행복한가. 서리법.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 또 얼마나 고통인가. 화자가 처한 현실. 일제강점기였으니까요. 그러기에 윤동주는 잠시의 행복한 추억이 끝나는 순간 고통스럽게 인정을 합니다. 아, 뒤에 요 구절이 이어지고 있죠.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추억과는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라고 하면서 현실 인식. 별은 그런 거라고. 아름답지만 멀리 있는 거라고. 밝게 빛나 기쁘고 멀리 있어서 슬픈 겁니다. 그런 거의 내용 뭐예요? 라고 하면 밝게 빛나 기쁘지만 멀리 있어 슬픈 존재. 별. 어찌할꼬 그리움 덕택에 살고 그리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것을 인간은 이런 존재 아닌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별 해는 밤에서의 별과 어머니. 별은 잊고 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존재들, 고맙고 그리운 존재. 별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하나씩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구체와 육체로 느껴집니다. 그리움에 몸서리치는 계기가 되고요. 시상이 변화합니다. 호흡도 변하고 표현법도 변하고. 시적 화자의 어조 변화 빨간색으로 별표. 호흡이 느린 거에서 호흡이 빨라질 겁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 이야기할 땐 별 하나에 낭만적인 이름을 주고 멋과 여유가 느껴지지만 어머니를 부른 이후로는 호흡이 빨라지면서 구체적, 육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결해 줍니다. 밑에 시적 화자가 호명한 존재들의 특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 얘네들 그냥 여기 밑줄만 긋게요. 수없이 많이 나열한 그러한 소재들은 행복감을 줍니다. 멀리 있어서 더욱 그립고 만날 수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시적 화자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필자의 감상, 시에 드러난 그리움의 감상에다가 밑줄. 감상하는 건 어떤 거다? 그리움의 정서에 공감하는 거다. 어머니에 주목하면서 시어와 식구의 의미, 기능, 시상 전개 방식을 세세하게 음미하고 있습니다. 옆에 4번 같이 할게요. 이 글을 바탕으로 다해서 별에 대한 연상이 바뀌게 되는 것. 여유로워지고 있다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 이야기하다가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연상을 바꾸게 하는 시어는 누구예요? 어머니지. 어떻게 바뀌는지 두 가지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별거 쓸 거 없지. 관념이 육체로 바뀌고 추상이 구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는 뭐예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관념에서 육체로, 추상에서 구체로 바뀝니다. 요것만 외워놓으면 된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유 있게 드릴게요. 1, 2, 3번. 2분 시작. 필자가 달을 감상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를 중심으로? 어조 변화를 중심으로. 2번. 어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주목해서 감상하고 있다. 나머지 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마.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거 쳐다도 보지 말고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밑줄만 그어 놓으세요. 다음 2번. 이 글을 바탕으로 다의 화자에 대해서, 동주오빠에 대해서 추측해 봅시다. 별이 아스라이 멀리 있듯이 그리운 존재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답은 2번. 그리운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 옆에다가 쓸까요?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내가 윤동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알라딘에서 윤동주 하늘과 바람, 별과 바람과 이 시집을 6필 원고를 해서 줬었거든. 근데 정말 그 글씨를 보는 순간부터 확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3번 볼게요. 기억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누군데요? 어조가 바뀝니다. 몇 번 할 거예요? 1번. 멋과 여유를 부리는 느린 호흡에서 호흡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빠른 거에서 느려지는 거 아니고, 그렇지. 느려지는 거에서 아니야. 여유를 부린다와 느려진다는 그냥 같은 말이죠.
느리다와 여유를 부린다. 얘도 같은 말인 거고. 그래서 3번에 1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 읽었었던 내용이라서 패스할 건 패스할게요. 저녁에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의 밑줄만 긁 겁니다. 저녁에를 읽으면서 필자가 깨달은 점. 아, 너와 나의 인연은 우주적 인연이야. 소중한 거지. 별에는 밤에서의 시의 어조는 어떻게 바뀝니까? 어머니를 떠올리기 전에는 하나하나 붙여서 호흡이 느리고 시행이 짧아요. 에다가 밑줄. 그리고 또 옆에다가 쓸 과 멋과 여유 부림. 멋과 여유 부림. 그랬다가 호흡이 빨라지고 시행이 길어집니다. 수다스러워집니다. 어조의 변화 이유는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그리움의 몸서리를 치게 되었기 때문에. 몸서리 칠 만큼 너무 보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만나던 남친 여친은 안 돼. 그거 들떨어진 짓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밑에 필자의 감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패스. 김한기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요거 그림.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린 건지 얘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패스. 옆에 나와 있는 3번. 별 해는 밤에 식구를 활용해서 다음 활동 한번 넣어볼 거 있으면 열심히 잘 넣어보시고요. 패스. 밑에 생략된 부분. 아,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됐어. 혹시 학교에서 수업에 여기 시험범위 나간다, 별 해는 밤 전문을 한다, 그러면 다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뜯어먹듯이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 페이지.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케이. 얘는 하지 않을 거예요. 112페이지 패스. 다음 페이지. 그렇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넓혀 읽기 전부 다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별에는 밤 비평문인 거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됐고 요게 했으면 쌤 좀 했던 얘기 그만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역시 요 페이지도 패스. 나는 패스지만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보셔야 될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내신 적중 문제 114에서부터 116쪽까지 얘네들은 숙제. 오케이.